어니스트 헤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4부 35. 캐서린은 퍼거슨을 만나기 위해 호숫가를 걸으며 그 작은 호텔로 가고 나는 스낵바에서 신문을 읽었다. 스낵바에 안락한 가죽 의자들이 몇 있어서 그중 하나에 앉아 바텐더가 들어올 때까지 신문을 읽었다. 이탈리아 군대는 탈레아멘토 강에서 버티지 못하고 피아베 강까지 후퇴했다. 나는 피아베 강을 떠올릴 수 있었다. 철도가 산도나 근처에서 그 강을 횡단하여 전선으로 이어져 있다. 피아베 강은 상당히 깊고 느리게 흘렀으며 강폭이 좁았다. 강 아래쪽에는 모기가 우글거리는 늪과 운하들이 있다. 멋진 별장들도 몇 채 있었다. 전쟁 전에 나는 코르티나 담페초로 가던 길에 몇 시간쯤 언덕 사이의 강을 따라 걸은 적이 있다. 상류에서는 송어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살이 빨랐고 한참 동안 얕게 흐르다가는 바위 그늘 밑에서 깊은 물 웅덩이를 이루었다. 도로는 카도레에서 굽어지며 그 강을 벗어났다. 나는 상류에 주둔했던 이탈리아 군대가 어떻게 남쪽으로 퇴각했을지 궁금했다. 곧 바텐더가 들어왔다. 그래피 백작께서 찾으시던데요? 그는 말했다. 누구? 그래피 백작이요. 예전에 이곳에 들렀을 때 만난 노인 말입니다. 그분이 여기 와 있단 말이야? 네, 조카 딸을 데리고 와 계세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중이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고. 그랬더니 같이 당구나 치자시던데요? 지금 어디에 계시지? 산책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어떠신가? 전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지난밤엔 식사 전에 샴페인 칵테일을 석 잔이나 드시던데요. 당구 솜씨는? 훌륭하죠. 제가 못 이겨요. 중이님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무척 좋아하시던데요. 이곳에는 당구 상대가 없거든요. 그래피 백작은 94살이었다. 메테르니 시대의 사람으로 머리와 수염이 희었으며 사교술이 우아한 노인이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양국의 외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의 생일 파티는 해마다 밀라노 사교계의 큰 행사였다. 100살까지 너끈히 살 것 같았고 깔끔하고 능란한 당구 솜씨는 94의 노구와 확연한 대조를 이루었다. 언젠가 비수기에 스트레사에서 나는 그를 만나 함께 당구를 치며 샴페인을 마셨다. 좋은 습관인 것 같았다. 그는 100점 내기에 15점의 핸디캡을 안고서도 나를 이겼다. 그분이 이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한 건가? 깜빡했어요. 또 어떤 분이 여기 있지? 중위님이 아는 분은 없어요. 전부에서 6명 뿐이에요. 자네는 지금 뭐 할 일이 있나? 없습니다. 낚시나 하러 가세. 1시간쯤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어서 가자고. 낚시도구를 가져오게. 바텐더가 코트를 입은 다음 우리는 함께 나서서 호숫가로 내려가 보트를 탔다. 내가 노를 젓고 바텐더는 고물에 앉아 호수의 송어를 잡기 위해 미끼와 무거운 봉돌이 달린 낚싯줄을 던졌다. 우리는 호수를 따라 배를 저어갔다. 바텐더는 낚싯줄을 잡고 있다가 가끔씩 앞으로 획 잡아당기곤 했다. 호수에서 바라보니 스트레사는 아주 황량해 보였다. 벌거벗은 가로수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큰 호텔과 문 닫은 별장들이 있었다. 나는 이솔라벨라로 저어가 암벽에 접근했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고 맑은 물속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암벽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어부의 섬까지 저어갔다. 태양이 구름 속에 숨어 있어서 물은 어둡고 잔잔하면서도 아주 차가웠다. 물고기가 뛰어올라 곳곳에 파문이 나타났지만 입질은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어부의 섬 맞은편으로 보트를 저었다. 보트들이 정박해 있고 어부들은 그물을 치는 중이었다. 한잔 할까요? 좋지. 내가 암석 방파제에 배를 대자 바텐더는 낚싯줄을 감아 보트 바닥에 내려놓고 미끼를 배전 끝에 걸어놓았다. 나는 내려서 배를 묶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민자 나무 식탁에 앉아 베르무트를 주문했다. 노 젓느라 피곤하시죠? 돌아갈 때는 제가 저을게요. 그는 말했다. 난 노 젓는 거 좋아해. 중이님이 낚싯줄을 잡으면 행운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좋아, 자네가 노를 젓게.
전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죽 쓰고 있지. 저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되죠. 그래피 백자처럼 늙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가야 할지 몰라. 내년이면 우리 연령층을 불러내겠죠. 하지만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국외로 내빼죠. 저는 전쟁터에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일찍이 아비시니아에서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랄 같았죠. 중위님은 어쩌다 참전하셨죠? 모르겠어. 정말 멍청했지. 베르무트 한 잔 더 하실까요? 좋아. 돌아오는 길에는 바텐더가 노를 저었다. 우리는 스트레사를 지날 때까지 호수를 훑고 올라가다가 기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저 내려왔다. 나는 낚싯줄을 잡은 채 조용히 돌아가는 미끼의 감촉을 느끼면서 11월의 어두운 호수와 쓸쓸한 기슭을 바라보았다. 바텐더가 노를 크게 저어 앞으로 밀 때마다 낚싯줄이 출렁거렸다. 미끼가 물리기도 했다. 줄이 갑자기 팽팽해지면서 획 젖혀졌다. 줄을 당기자 송어의 생생한 중량감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다가 낚싯줄이 다시 일렁거렸다. 놓쳐버린 것이다. 큰 놈 같았어요? 상당히. 한 번은 혼자 낚시를 하면서 줄을 이빨에 걸었다가 미끼가 무는 통에 입이 날아갈 버릴 뻔한 적도 있죠. 낚싯줄을 다리에 감아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나는 말했다. 그러면 감촉을 느낄 수도 있고 이빨도 날아가지 않지. 나는 호수에 손을 담갔다. 무척 차가웠다. 이제는 거의 호텔 맞은편까지 왔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바텐더는 말했다. 11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그때까지가 칵테일 시간이죠. 알았네. 나는 낚싯줄을 끌어당겨 양끝이 깔쭉깔쭉한 막대기에 감았다. 바텐더는 돌담 사이에 보트를 넣고 쇠사슬과 자물쇠로 묶었다. 보트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제가 열쇠를 드릴게요. 고맙네. 우리는 호텔로 올라가 스낵바에 들어섰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또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 방으로 올라갔다. 하녀가 막 방 청소를 끝낸 참이었고 캐서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들어 누운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캐서린이 돌아오자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퍼거슨이 아래층에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데려왔다는 것이다. 당신이 신경 안 쓸 것 같아서요. 캐서린이 말했다. 신경 안 써? 나는 대답했다. 무슨 문제 있어요, 달링? 몰라. 알겠다. 당신은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에게는 오직 나뿐인데 그런 내가 자리를 비웠으니. 그건 맞는 얘기야. 미안해요, 달링.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나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 내 인생은 많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앞으로는 함께 있어줄게요. 2시간만 자리를 비웠을 뿐이잖아요. 당신이 할 만한 일이 뭐 없을까요? 바텐더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었어. 재미있었나요? 응.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땐 내 생각을 하지 마요. 전선에서는 그렇게 했지. 하지만 그땐 할 일이 있었어. 할 일이 없어진 오셀로네요. 캐서린이 나를 놀려댔다. 오셀로는 검둥이잖아. 나는 대꾸했다. 게다가 난 질투하지 않아.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생각은 품을 수가 없어. 착한 청년이 되어 퍼거슨에게 잘 대해줄 거죠? 난 늘 퍼거슨에게 잘 대주었어. 내게 악담을 할 때는 사정이 달라지지만. 그녀에게 잘 대해줘요. 우린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퍼거슨이 원할 것 같진 않은데? 달링, 당신은 헛똑똑이에요. 겉보기와 달리 아는 것은 별로네요. 그녀에게 잘 대해줄게.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정말 상냥한 사람이니까. 그녀가 식사 후에도 죽치고 남아있진 않겠지? 그럼요. 내가 보낼게요. 그런 다음에 방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물론이죠. 내가 그것 말고 뭘 더 원하겠어요. 우리는 퍼거슨과 점심을 먹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호텔의 규모와 호화로운 식당에 크게 감탄했다. 두어 병의 카프리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서 맛있는 점심을 들었다. 그래피 백작이 식당으로 들어오다가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리 할머니와 약간 닮은 듯한 백작의 조카딸도 함께 들어왔다. 캐서린과 퍼거슨에게 백작 이야기를 해주자 퍼거슨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호텔은 아주 크고 웅장했지만 손님이 없는 탓에 텅 빈 느낌이었다. 하지만 음식과 와인 맛이 뛰어나 마침내 우리 모두 유쾌해졌다. 캐서린은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 퍼거슨 역시 상당히 쾌활해졌다. 나도 기분이 아주 좋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퍼거슨은 자신이 묵고 있는 자그마한 호텔로 돌아갔다. 점심을 먹었으니 잠시 누워야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오후 늦게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그래피 백작께서 같이 당구 치겠느냐고 알아보라는데요.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계를 풀어서 베개 밑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달링, 꼭 가야 해요? 캐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는 게 좋겠어.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밖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5시까지 당구실로 가겠다고 그래피 백작께 전하게. 5시 15분 전에 나는 캐서린에게 키스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민간인 복장을 한 내 모습이 낯설었다. 셔츠와 양말을 좀 더 사두는 걸 잊지 말아야지. 오래 있을 거예요? 캐서린이 물었다. 침대에 드러누운 모습이 귀여웠다. 내 머리빗 좀 집어주겠어요? 나는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 기울여 머리채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 빗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밖은 어두웠다. 침대맡에 놓인 전등 불빛에 그녀의 머리와 목과 어깨가 환하게 빛났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빗을 쥔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머리는 도로 베개로 젖혀졌다. 나는 그녀의 목과 어깨에 키스했다.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기절할 지경이었다. 가기 싫군. 나도 보내기 싫어요. 그렇다면 안 갈게. 아니에요. 어서 가요. 잠깐 갔다가 곧 돌아올 거니까. 저녁은 여기서 먹읍시다. 좋아요. 어서 다녀와요. 그래피 백작은 이미 당구실에 와 있었다. 타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당구대를 비추는 전등 불빛 아래 있는 모습이 아주 쇠약해 보였다. 전등에서 좀 떨어진 카드놀이용 테이블에는 은재 얼음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2개 샴페인 병이 얼음 조각들 위로 목과 코르크 마개를 내밀었다. 내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그래피 백작은 허리를 펴고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이곳에 와 있다니 나로선 대단히 큰 기쁨이요. 이렇게 나와 게임을 하러 와주어 정말 고맙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몸은 괜찮소? 이손초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나았지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백작께서도 건강하셨습니까? 아, 나야 늘 건강하지. 하지만 늙어가는구려. 이젠 나이 먹은 흔적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 믿기지 않는데요. 아니, 늙어가고 있어. 한 가지 흔적을 알고 싶소. 이제는 외국어보다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게 훨씬 쉽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피곤하면 어느새 이탈리아어가 입에서 술술 나와버려. 그래서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이탈리아어로 말씀하게요? 저도 약간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피곤할 땐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쉬울 텐데. 미국어죠. 그래, 미국어. 그 미국어로 말해요. 반가운 언어지. 미국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인이 그립겠군. 동포가 그립고. 특히 모국 여성은 더 그리운 법이지.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한판 치겠소? 아니, 너무 피곤한가? 많이 피곤한 건 아닙니다. 그저 농담 삼아 그런 거예요. 핸디캡으로 제겐 몇 점을 두시렵니까? 요사이 당구를 많이 쳤소? 전혀 못 쳤습니다. 전에 보니 잘 치더군. 100점에 10점? 비행기 태우시는군요. 그럼 15점? 그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질 것 같은데요. 내기를 걸까요? 내기를 좋아하던데.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좋소.
당신에게 18점을 줄 테니 1점에 1프랑씩 겁시다. 그는 능숙하게 당구를 쳤다. 나는 핸디캡 점수를 받고서도 50점이 될 때까지 그보다 겨우 4점을 앞섰을 뿐이었다. 그래피 백작은 벽에 달린 단추를 눌러 바텐더를 불렀다. 병 하나를 따게. 그리고서 내게 말했다. 가벼운 자극제를 좀 듭시다. 와인은 얼음처럼 차고 쌉쌀한 맛이 아주 그만이었다. 이탈리아어로 해도 괜찮겠소?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겠소? 이젠 이게 내 약점이 되고 말았군. 우리는 계속 당구를 치고 틈틈이 와인을 조금씩 마시며 이탈리아어로 말을 주고받았지만 게임에 집중하느라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다. 그래피 백작이 100점을 쳐서 게임을 끝냈을 때 나는 핸디캡 점수를 합하고도 겨우 94점이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남은 병을 마시면서 전쟁 이야기나 좀 들읍시다. 그는 내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전쟁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대답했다. 전쟁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가? 좋아요. 그래. 그동안 무슨 책을 읽었소? 아무것도 못 읽었습니다. 제가 아주 따분한 사람이 된 것 같군요. 천만에. 하지만 독서는 해야지. 전쟁 중에 어떤 책들이 나왔습니까? 프랑스 소설가인 바르비스가 쓴 포화라는 장편 소설이 있소. 브리틀링 씨는 꿰뚫어 본다도 있고. 아니, 그는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책들이 병원에 비치되어 있더군요. 그럼 그동안 독서를 좀 했구려? 네, 하지만 좋은 건 별로 읽지 못했어요. 나는 브리틀링 씨가 영국 중산층의 영혼을 아주 잘 분석했다고 보는데 전 영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런, 하기야 영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지. 당신 신자요? 밤에만 신자가 됩니다. 그래피 백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돌렸다. 나이가 들면 신앙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난 그게 안 되더군.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요. 죽은 뒤에도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불쑥 질문했으나 곧 바보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보낸 삶은 아주 즐거웠소. 난 영원히 살고 싶구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만하면 거의 영원히 산 셈이지만. 우리는 두툼한 가죽 의자에 앉았다. 샴페인은 얼음통에 담겨 있었고 우리 사이의 테이블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다. 나만큼 오래 살다 보면 당신도 많은 것들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요. 백정님은 전혀 나이 드신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건 몸이지. 가끔은 분필이 뚝 부러지듯 손가락이 바스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정신은 더 늙지도 않고 더 현명해지지도 않는구려. 백작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아니, 소위 노인의 지혜라는 건 커다란 오류요. 늙은이들은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신중해지는 거지. 아마 그런 것이 지혜겠죠? 아주 매력 없는 지혜지.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건 나도 같소. 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오? 네, 나도 그렇소. 그게 내가 가진 전부니까. 그리고 생일 파티를 열려면 그게 있어야지. 그는 웃었다. 아마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울 거요. 생일 파티 같은 건 열지 않을 테니.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다. 전쟁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물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오. 어느 편이 이길까요? 이탈리아가. 어째서요? 좀 더 젊은 나라니까. 젊은 나라가 늘 전쟁에서 이기나요? 한동안은 이길 가능성이 높지.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늙은 나라가 되는 거요.
백장님은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친구, 이건 지혜가 아니지요. 냉소지. 저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정반대의 사례를 들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이 말도 나쁘지는 않군. 우리가 샴페인을 다 마신 거요? 거의 다 마셨는데요. 좀 더 마실까요? 그런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야겠군. 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더 마실 생각이 없소? 네. 그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커다란 행운과 넘치는 행복과 무한한 건강을 빌겠소.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하시길 빕니다. 고맙소.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언젠가 당신의 신앙심이 깊어지면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몇몇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해두었지. 난 신앙이 깊어지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내게는 찾아오지 않았소. 그는 서글프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는 너무 늙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아주 많았다. 미소를 지어도 주름살이 움직여서 명암의 구분이 불분명했다. 제가 독실한 신자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말했다. 아무튼 백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난 늘 신앙심이 깊어지기를 기대했소. 우리 가족은 모두 독실한 신자로 죽었지. 하지만 내게는 그게 안 오는구려. 너무 이르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너무 늦거나 아마 너무 오래 살아서 신앙심을 먼저 보낸 것 같소. 제 신앙심은 밤에만 찾아옵니다. 사랑에 단단히 빠져있군. 그게 종교적 감정이란 걸 잊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지. 그는 식탁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함께 당구를 쳐주어 정말 고맙소. 저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2층까지 함께 갑시다. 36. 그날 밤에는 폭우가 몰아쳤다. 나는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을 깨었다. 열린 창문으로 비가 들이치고 있었다. 누군가 객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캐서린을 깨우지 않기 위해 아주 살그머니 다가가 문을 열었다. 바텐더가 거기 서 있었다. 외투를 입고 젖은 모자를 손에 쥔 채였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위님? 무슨 일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은 어두웠다. 바닥에는 창가에서 새어 들어온 빗물이 고여 있었다. 들어오게. 내가 말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다음 불을 켰다. 그리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에밀리오? 공경에 빠진 건가? 아닙니다. 중이님 때문에 왔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아침에 중이님을 체포하러 올 겁니다. 그래? 그걸 알려드리러 왔어요. 시내에 나갔다가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군. 그는 젖은 외투를 입고 젖은 모자를 손에 쥔 채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왜 나를 체포하려는 거지? 전쟁과 관련된 일인가 봐요. 그게 뭔지 자네는 아나?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중위님이 장교 군복을 입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은 사복을 입고 왔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대대적인 후퇴 이후로 그들은 의심 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닥치는 대로 체포해 갑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몇 시쯤 체포하러 올 것 같나? 아침에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는 모자를 세면기 위에 놓았다. 흠뻑 젖어서 바닥으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면 체포를 당해도 별일은 안 생기겠죠. 하지만 체포라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죠. 체포되긴 싫래. 그럼 스위스로 가세요. 어떻게? 제 보트를 타고서. 바람이 거세잖아. 바람은 멎었어요. 물살이 거칠긴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언제 떠나야 하지? 지금 당장요. 아침 일찍 체포하러 올지도 몰라요. 우리 짐은? 우선 짐을 싸고 부인을 깨워 옷을 입히세요. 짐은 제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넨 어디에 있을 건가? 여기서 기다리죠. 복도에 있다가 누군가의 눈에 띄면 곤란해집니다. 나는 욕실 문을 살그머니 여닫고 침실로 들어갔다. 캐서린은 깨어 있었다. 달링?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캣. 나는 대답했다. 지금 바로 옷을 입고 보트로 스위스까지 가지 않겠어? 그러고 싶어요? 아니, 나는 말했다. 침대로 다시 들어가 자고 싶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바텐더가 그러는데 그들이 아침에 나를 잡으러 올 거라는군. 그 사람이 머리가 돌아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면 달링, 어서 서둘러요.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도록 해요. 그녀는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이었다. 바텐더는 욕실에 있어요? 그래. 그럼 세수는 안 할래요. 다른 곳을 보고 있을래요? 금세 갈아입을게요. 잠옷을 벗을 때 그녀의 하얀 등이 보였지만 캐서린이 부탁한 대로 나는 시선을 돌렸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내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도 옷을 입었다. 가방에 넣을 짐은 많지 않았다. 캐트, 내 가방이 꽤 비어있으니 넣을 것 있으면 넣어. 거의 꾸렸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달링,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인데 어째서 바텐더가 욕실에 있는 거죠? 쉿, 그는 우리 가방을 들어주려고 기다리는 중이야. 정말 좋은 분이네요. 오랜 친구 사이야. 내가 말했다. 한 번은 파이프 담배를 보내줄 뻔도 했지. 나는 열린 창문으로 어두운 밤 풍경을 내다보았다. 호수는 보이지 않았다. 온통 어둠과 빗줄기뿐이었지만 바람은 훨씬 잠잠해져 있었다. 달링, 준비 다 됐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알았어. 나는 욕실 문으로 갔다. 에밀리오, 가방이 여기 있네. 바텐더가 가방 2개를 받았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캐서린이 말했다. 별일도 아닙니다, 부인. 저 자신이 귀찮은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기꺼이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더니 나를 향해 말했다. 잘 들으세요. 전 종업원 전용 계단으로 이걸 들고 내려가 보트에 싣겠습니다. 두 분은 그저 산책하러 외출하듯이 정문으로 나가세요. 산책하기에는 좀 그런 밤이네요. 캐서린이 말했다. 정말 고약한 날씨죠. 마침 우산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두툼한 용단이 깔린 넓은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 문가에 놓인 책상 안쪽에 수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서 놀라는 표정이었다. 외출하시는 건 아니죠, 손님? 그가 물었다. 아, 나가는 중이요. 나는 말했다. 비 내리는 호수를 좀 구경하라고. 우산은요? 없는데? 나는 말했다. 이 외투는 방수라 괜찮소.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외투를 훑어보았다. 우산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큰 우산을 들고 왔다. 좀 큽니다. 나는 그에게 10리라를 주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한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문을 연 채 기다렸다. 우리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캐서린에게 미소를 짓자 그녀도 미소로 화답했다. 거센 비바람 속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선생님과 사모님 몸이 몽땅 젖을 겁니다. 보조수위인 그의 영어는 아직 초보적인 단어만 들이대는 수준이었다. 곧 돌아오겠소. 나는 말했다. 우리는 큰 우산을 쓰고 좁은 길을 걸어서 비에 젖은 어두컴컴한 정원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이어 그 길을 가로질러 호숫가의 격자 울타리 길로 접어들었다. 바람은 이제 호수 중앙 쪽으로 불고 있었다. 11월의 차갑고 눅눅한 바람이었다. 산간 지대에는 눈이 내리고 있을 터였다. 우리는 방파제를 따라 쇠사슬로 비스듬히 묶여있는 배들을 지나 바텐더의 보트가 있는 쪽으로 갔다. 호수는 암벽을 배경으로 검풀었다. 나무들이 늘어선 곳에서 불쑥 바텐더가 나왔다. 가방들을 보트에 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뱃삭슬 치르고 싶은데.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 많지는 않네. 돈은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좋을 대로 붙여주세요. 얼마면 되겠는지 말해주게. 무사히 빠져나가시면 500프랑을 보내주세요. 빠져나가는데 성공하신다면 그 정도 액수는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좋아. 이건 샌드위치예요. 그는 내게 꾸러미 하나를 건넸다. 스낵바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거기 있는 걸 모조리 걷어 넣었습니다.
이건 브랜드와 와인 한 병이씩이에요. 나는 술병들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건 값을 치르겠네. 좋아요. 50리라를 주십시오. 나는 돈을 주었다. 브랜드 품질은 좋습니다. 부인께 드려도 될 거예요. 부인께서는 보트에 오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암벽에 기대어 오르락내리락 출렁이는 보트를 붙잡았다. 나는 캐서린의 배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고물에 앉아 망토로 몸을 감쌌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호수 위쪽으로 가야겠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세요? 루이노 지나서 어디겠지? 루이노, 카네로, 트란차노를 지납니다. 브리사고에 도착할 때까지는 스위스 땅이 아니에요. 타마라 산도를 지나야 하고요. 지금 몇 시죠? 캐서린은 물었다. 겨우 11시야. 나는 말했다. 쉬지 않고 저으면 내일 아침 7시에는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먼가? 35km니까요. 어떻게 방향을 잡지? 이렇게 비가 내리면 나침반이 필요할 텐데.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먼저 이솔라벨라로 가세요. 거기서 마드레 섬 뒤쪽까지 바람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팔란차까지 쭉이에요. 그쯤 가면 불빛이 보일 텐데 그때 호안 위쪽으로 가세요. 바람의 방향이 바뀔지도 모르잖나. 아니요. 이 바람은 앞으로 사흘 동안은 안 바뀝니다. 마타로네에서 곧장 불어오는 바람이니까요. 물을 퍼낼 깡통도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뱃삭스로 얼마라도 주고 싶은데. 아닙니다. 저도 모험을 걸어보겠어요. 무사히 빠져나가시면 능력 되는 대로 많이 보내주세요. 알았네.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야지. 바람을 타고 호수 위쪽으로 가세요. 그래. 나는 보트에 올랐다. 호텔 숙박비는 두고 오셨습니까? 응, 봉투를 방에 놔두었네. 알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중위님. 잘 있게. 정말 너무 고맙네. 물에 빠져 죽으면 나한테 고맙지 않으실 텐데. 저분이 뭐라고 하는 건가요? 캐서린이 물었다. 행운을 빈대. 나도 행운을 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캐서린이 말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응. 그가 허리를 굽히고 보트를 밀었다. 나는 노를 물속에 찔러 넣은 채 그를 향해 한 손을 흔들었다. 바텐더는 이 마당에 무슨 인사냐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는 호텔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호수 한가운데로 저어나갔다. 물살이 상당히 거셌지만 우리는 등에 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나아갔다.